5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엔 경기도 그리고 어제는 대구. 취재 편의점은 정말 주말 내내 현장을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댓글창 보니까요. 역시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눈이 침침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여전히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하셨더라고요. 민주진영 일합시고 지리멸렬한 논리와 천박한 단어로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민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주는 기자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 관계로 라방엔 함께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의 이거는 뭐 숙명이죠. 불편한 질문 하는 것이 기자들의 직업입니다. 누군가가 궁금해하는 것을 저희들이 1번 독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마이크를 대고 질문하는 것, 그게 바로 기자들의 일이고 직업이다. 뭐 듣기에 따라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질문 잘했다,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역시 시민들의 판단이고 저희들은 할 일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봉남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출첵입니다. 주말에 현장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잔치 분위기가 있는 데가 있고 난장판도 있고 네, 기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온 세상의 부처님의 품성으로 편안한 하루들 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편안한 하루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댓글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선거가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께서는 이번 선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켜보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담고자 최대한 현장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어제 김부겸 후보에게도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에 드디어 등판을 했다. 어떻게 보느냐. 근데 대단히 머쓱해하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흐흐흐 웃고 답변 안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자, 선거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으로 붙어 있는 지역일수록 또 지지자들 간에 그리고 또 정당 간의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덥기는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자결하는 태양 속에서 현장 취재 너무 힘들다. 예, 그때마다 또 저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갖다 주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물 선물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더웠어가지고요. 저희 촬영 기자 그리고 저 역시 매우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저희들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큰 힘을 주셔야 저희 같은 매체들 더욱더 힘을 내서 뛸 수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가감 없이 취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느덧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시고 맞이하는 17번째 5월입니다.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불리길 바라셨던 분,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껏
자신을 낮추시던 분, 대통령 욕을 하며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웃으시던 분,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내려오신 뒤에도 대통령님 나오세요 라는 국민들의 부름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당에 나와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해주셨던 분,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사람 노무현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맞이해서 봉하마을로 내려가 추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도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라고 밝히고 분단의 선을 평화의 선으로 평화의 길로 바꾸며 14 남북 공동 선언을 이뤄낸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 봉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생을 걸쳐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디 하나 소외된 곳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묻겠다. 타협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계시다면 이재명 대통령 이 추도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 기분 좋다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생전에 계셨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기꺼이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베 사태가 터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현장에서 너무나 심각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SNS에 게재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조수진 이사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조수진 이사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 봉하에 갔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도저히 스케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차표도 못 구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못 내려갔는데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게 되신 겁니까? 정말 너무 그때 업장이 무너지고 저희 재단 직원과 임직원들이 정말 너무 화가 났었는데요. 저희 추도식이 2시에 이제 네. 거행이 돼요. 그래서 그 추도식을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그 봉하마을 전체를 이렇게 군중처럼 덮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시민분들이 직접 잡은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뭐 도깨비 탈 같은 걸 쓴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 일베 문양 티셔츠라든지 네. 아니면은 나무로 된 총 같은 것 그런 거를 들고서 청년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네. 너무너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낄낄낄거리고 다닌다. 네? 무슨 이게 이제 너무너무? 계속 네. 네. 노무노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죽음을 조롱하는 일베 용어예요. 아휴. 도깨비 탈은 일본에서 그 죽은 자를 의미하는 그런 도깨비 탈이었고, 근데 어쨌거나 몰려다니는 와중에 저희는 이제 추도식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네네. 한 2시 50여 분쯤에 추도식이 끝날 때쯤 되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들이 일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인데
저희가 노무현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네네. 있어요. 예, 있죠. 근데 그 건물로 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청년들이 한 이제 연인원으로 전체 아마 50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기념관 안으로. 예. 예, 그래서 예. 그 기념관 곳곳에 정원도 있고 예. 그 전시물도 있는데 곳곳에서 예. 일베 문양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 인증샷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직원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네네. 따라다녔는데 예. 이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짜고 온 게 소리를 지르거나 불법행위가 막 뭘 부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관람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직원만 없으면 일베 문양을 가지고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해서 SNS에도 올리고 하고서 나중에 저희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인스타그램에서 봉하마을에서 집합 이런 기령을 내린 그 일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요? 이게 봉하마을에서 집합을 하라고 누군가가 이 사진 챌린지를 하라고 올렸다라는 건데 인스타 계정 같은 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계정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 계정이 누구 것인지 물론 당연히 이게 본인 신상을 안 드러나게끔 세팅을 해놨죠. 네. 아이디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저희가 예. 인스타그램 본사에다가 예. 이 이용자가 누군지 밝혀라라고 네. 이제 이 공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인스타 측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요청을 확인을 했을 때 그 기업이 뭐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일베 놀이, 일베 혐오 표현 등등이 예. 인스타나 예. 유튜브에서 굉장히 빨리 퍼지는 거거든요. 예. 일베 같은 곳에는 그 사용자를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수사상의 목적이나 법적인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네. 지금 구글 베이스로 한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우리나라 경찰이 네.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수사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재단이 예. 추모라는 사업을 하는데 예. 그래서 법적으로 예.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이제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신상이 만약에 구글 베이스로 된 해외 사이트만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라면 이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네. 법망을 피해가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 학습을 해가지고 빈틈을 학습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장시간 이어져 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5.18을 혐오한다라고 할 때는 5.18은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야라고 네. 말하면 이건 처벌이 돼요. 사자 네. 명예훼손죄로 사실관계를 말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5.18 날에 탱크 사진을 올리면서 크크거리면 이거는 모욕죄인데 네. 사자 모욕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자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은 식으로 있지만 사자 모욕은 없다. 예, 그래서 장시간 이명박 국정원 때 씨앗을 심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존중하지 않게끔 이 혐오하고 조롱하게끔 씨앗을 국정원이 심었다라는 것은 다 드러났는데 네. 그게 이제는 여러 사이트에서 자색적으로 혐오 문화화가 됐는데 그 혐오 문화들은 처벌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교묘하게 자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결국에 행동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혐오 표현을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네. 이게 독일 같은 데서 나치 문양만 올려도 해고하고 그렇습니다. 처벌하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제재 가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약자가 예. 혼자 있고 본인이 폭력성을 드러내도 허용된다는 때가 오면 테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로 17번째 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혐오와 조롱
의 표현의 수위가 더 거칠고 과격해지고 있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이걸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냐 그 갑론을박이 있다 의견을 좀 물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동의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혐오 문화들이 이게 퍼져 있는 것을 가만히 잘 보시면 죽음을 대부분 조롱을 하는데 5.18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네.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 죽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 역사적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죽음들이에요. 맞습니다. 4.3 포함해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표현들, 혐오 문화 때문에 그 역사가 희석되고 희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신 의미조차도 모르는 또는 알고도 청년들이 몰려와서 추도식을 조롱하기에 이르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혐오 표현이나 이것을 유통시키는 플랫폼, 역사 혐오 표현에 한정해서 세금을 지게끔 하는 법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이 정통망법 이번에 7월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일부가 들어갔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를 이유로 해서 예. 증오심을 조장하는 표현을 심각하게 표현할 때는 뭐 가징금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개정안 할 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왜 제한하냐 이거예요.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혐오와 조롱과 차별의 언어, 극단적 우익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 표현의 자유 관련 학자분들이나 이 진보적인 이제 그렇게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입장은 네. 이것도 이렇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도 규제가 연달아 들어온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제 대구에서 수많은 시민들 굉장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도 5.18 폄훼, 특히 이제 스벅 그 탱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의 선으로 구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즉 설계의 문제만 남은 거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것 또는 뭐 손배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건데 다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는 논의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우리 현행법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표현 부분에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막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간 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징벌 배상, 과징금 같은 걸 먹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간 베스트 일베 사이트부터 폐쇄 조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법률가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만 네. 취지 자체나 방법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조장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트들은 다 알고도 하는 거예요. 거기 광고 보십시오. 그래서 돈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 혐오 문화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될 때 그 돈을 뺏는 방법, 그 사이트, 그 플랫폼 자체를 저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해서 그 무대를 없애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도적인 좀 방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일베 사이트 폐쇄하면 뭐하냐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 텐데라고 이제 약간 허무주의적 시각에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데가 생기면 저는 또 폐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극우적 발언이 양산되지 않는 그 터널을 끊어내는 방식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 변호사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기뻤어요. 네. 이제 재단에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는 일베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너무나 끔찍해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좀 너무 좀 특이한 사항들이 생겨서 특이한 점들을 말씀하시길래 조사를 진행하다가 어느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체 중단된 사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매우 좀 폭력적인 방식.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과 진보당 중앙당간이 했던 단일화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고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사실 김상욱 그리고 김종훈 두 울산시장 후보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 여론조사를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김상욱 후보가 밝힌 입장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론조사 가운데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울산 시민 전체의 여론이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했던 김상욱 측은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세력 농간에 의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반민주적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김상욱 후보는 절대 단일화를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위반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히고 정확한 정황과 원인을 파악하겠으며 진보당 동지들과 더 진정성 있고 신속하게 후속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진보당은 전혀 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양측의 입장을 고루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김상욱 후보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 저희가 URL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삭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진보당 측 입장만 저희가 내보냈는데요. 관련해서 김종훈 후보 그다음에 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이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김상욱 후보의 여론조사 일방적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양당 경선 여론조사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특이한 점을 파악한 것은 없다면서 김상욱 후보 측에서 특정 세력 개입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힘을 모아서 내란을 청산하라는 시민 요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고 김상욱 후보 측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한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상당히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김상욱 캠프의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 계속 접촉을 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내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김상욱 후보에게 직접 오늘 전화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번엔 좀 어렵겠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울산시장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추후 더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 동생이 운영을 하다가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경영상의 어려움도 토로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떠안아줬습니다. 떠안아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2, 3년 됐고요.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10년 동안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 제 친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내란의 밤을 헤쳐온 빛의 혁명의 동지들로서 서로 경쟁을 할 때 지켜야 될 좀 룰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선 내에서 서로 아름답게 경쟁하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좀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공방들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네,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 직후 평택을의 상대 후보 정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자 해지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당선되어도 무효형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 본인은 이 사건 직후 이 법인의 청산 절차를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해명에 나섰고요. 그리고 김 후보의 동생,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친동생이죠. 국민일보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대부업체 운영에 관여한 적이 일체 없다라고 밝히고 업체 자금이 후보든 다른 법인이든 흘러간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다 나올 일이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의 해명과 달리 이 법인은 청산 절차가 아니라 언론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또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관련해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의혹은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무거운 족쇄가 되고 말았다. 고작 차명 사채업자 의혹 때문에 내란 청산이 발목이 잡혀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이동 평택을 국민의힘 후보도 어제 SNS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밝히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용남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는 앞서 보신 영상, 오마이TV 영상대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김 후보는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업체였지만 금전 문제,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직접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2020년경 인수한 것이다.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고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인데 지난 18일 다시 또 갱신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해당 업체가 올해 초 등록 갱신을 신청했고 2029년 5월 18일까지 3년간 갱신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 대부업 운영,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전화 연락을 했는데요. 대체로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일이 전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좀 더 사실을 확인해서 위법 요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김용남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를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밝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이 사건을 세게 취재하지는 못했고요. 선거 현장을 취재하느라고 저도 어제 서울을 늦게 도착을 해서 또 뉴스퀵 배송 원고 준비하느라고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늘 좀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까지 정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커피 마시는 거,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거 공산당 아닙니까? 이재명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벅 사태는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커다란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 군사독재 친일로 돌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벅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수진 변호사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말살한 극우적 행태와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